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10번째 시간 문화자원 생산과 소비의 4번째 문화자원 생산, 그 중에서도 자원의 조직에 대한 2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원의 조직이 생산과 연구, 생산, 수집으로부터 쭉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맥락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보통 기록을 얘기할 때 그 구조에 대한 얘기, 그 맥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록하면 아직도 그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행정기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기록은 그 행정이라는 조직 구조, 그게 환경, 그게 프레임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기록만 생산하고 그 기록만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이 맥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조, 프레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닥 그것에 대한 어려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생활기록으로 가지고 문화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의 프레임에 대한 구조가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원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자원이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자원의 사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원의 그 내용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도시 이름 아마 테네시 내시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가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생전에 썼던 물건들을 많이 소장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장품들을 쳐다보면 우리가 엘비스를 충분히 인식할 만한 것들, 주로 엘비스라는 인물이 나타난 사진과 더불어 나타난 것들의 대부분이고, 썼다는 물건들도 증거적 사진들로서 엘비스가 그걸 착용했던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열해놨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냈던 음반들, 당연히 엘비스가 표시되어지는 것들이니까 누구나 봐도 다 엘비스가 관여되어 있는 엘비스의 소장품, 엘비스가 사용했던 물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외국인인 경우, 관광객들인 경우에 놓고 보면 엘비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진들을 보고 그 미국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닥 감명이랄까? 그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물건이 갖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자원이 연결되어 있고 그 자원에 대한 해석들이 참 상세하게 진행되어졌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잘 아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엘비스를 생전에 자주 봐왔고 엘비스의 형태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접했고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건만 쳐다보고도 그 상황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엘비스가 저 물건을 어떤 때 사용했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저 물건을 존재했었다든가 저 물건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들은 것도 있고 많이 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고, 그 엘비스의 어떤 삶이라든가 엘비스의 행위라든가 엘비스가 가져다준 모든 것들의 그 주변적인 얘기의 구조를 아는 사람한테는 쉽게 들어오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유명한 작가가 죽고 나면 그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고 박물관에 그 작가가 생전에 썼던 연구실, 작품 활동을 했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서 둡니다. 책상이 놓여있고, 파이프, 담배도 놓여있고, 펜도 놓여있고, 원고지도 놓여있고, 조명도 있고, 뒤에 배경에 보면 책장도 있고, 쭉 놓여있는 걸 딱 보면서, 뭘 하냐면, 그 작가의 생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놓여있는 물건들의 위치라든가, 그 늘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그 작가를 연상해 되고, 작가가 어떻게 작품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 재현, 그 공간이 담는 게 뭐냐면 구조라는 거죠. 프레임.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그럼 어떻게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들은 그것을 2차, 3차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기록들이 오로지 그 작가나 어떤 인물이 남겼던 행위로서의 결과물들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주변적인 정보도 많다는 거죠. 지금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녹취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죠. 주변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이걸 전부 모아서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려주죠.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된 문화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자원 생산 과정과 생산되어지고 수집되어진 자원의 환경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값들 제2차, 제3의 자원 생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된 자원들도 문화자원과 같은 맥락과 같은 위치에서 조명되어져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하고 수집 보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자원을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생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행위, 그 자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산되어진 것들이죠. 그냥 쌓여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노학자가 돌아가셨는데 민속학자가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민속학자의 유품들을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집에 가서 유품을 수집하는데 그 유품을 100%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 제자들이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이건 무엇이고 무엇이고 해서 계속 그걸 짜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구축되어지면 그 짜맞췄던 내용들, 구술되어졌던 그 제자나 후배들이 했던 그 말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생산되어지고 그 기록들이 그 선배 그 노학자가 돌아가신 분의 그 기록들이 그 사람이 만든 유품들을 전개하는 과정에 그것이 설명으로서 이제 작동하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까 말한 식대로 저것을 뭐 박물관에 어떤 전시를 시키던 어떤 전시 공간을 열어서 특별전을 열던 아니면 그대로 수장을 하더라도 그 수장 상태에 넘버링을 하고 그것이 어떤 그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공간을 말고 기록 속에다가 그것을 나열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작동시킬 수 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옛날 국립극장에서 그 자원 수집, 문화자원이죠. 문화자원 수집과 보존에 관련되어진 세미나를 열었을 때 어느 한 연극인 부인이 와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연극인이었고 굉장히 활발한 연극 활동을 하고 친구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연극 활동을 했는데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자기 남편의 그 행동들을 어떻게 기록해보고 그 유품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 사진 자료들이 누군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한테는 그 남편이 남긴 유품의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물건들이지만 그걸 알아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건은 그냥 정크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복합적으로 보면 생산되어진 기록, 수집되어진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제3의, 제4의 기록들을 연결해주는 맥락에 대한 지식과 맥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 맥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어진, 수집되어진 자원은 이게 누구의 사진, 누구의 뭐 유품, 하나하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대한 카드를 작업하는데 카드 작업을 하고 소위 말하는 목록 작업을 하겠죠. 그 목록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분류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 분류는 주로 그 맥락에 근거해서 분류를 합니다. 맥락에 근거해서 분류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분류는 책, 소위 컨텐츠 하나하나가 독립체로서 그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떤 특정한 분류 체제 속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자원을 쳐다보면 이 자원은 하나의 독립성이라기보다 그 자원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연결되었던 어떤 여러 개의 자원들이
하나의 그룹과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분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록에 있어서 분류는 그다지 의미 없지 않을까? 차라리 그것을 분류라는 특정한 인위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자원 하나하나와 그 자원이 갖고 있는 맥락들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포인터 같은 거죠. 그 자원에 대한 맥락을 적절하게 표현한 맥락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끈을 하나 움켜쥐고 포인터를 하나 잡고 그 포인터가 지시하고 있는 자원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의 큰 흐름, 의미 있는 그룹핑을 해갈 수 있고 그 끈이 특정 자원에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제가 가끔 가용대를 예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어 하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가요음대 얘기를 합니다. 가요음대는 출발을 하면 사회자가 오늘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가을을 노래한다든가 슬픔을 노래한다든가 이별을 노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온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그 뒷얘기도 하고 노래에 얽힌 얘기를 하고 사연을 보낸 사람이 있다면 사연을 보낸 이유들도 얘기를 하면서 노래 하나하나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설명, 소위 그 하나하나에 대한 목록값들을 얘기하고 그 목록값들이 어떤 맥락을 가졌는지, 이별의 맥락을 가졌는지, 슬픔의 맥락을 가졌는지, 계절적 맥락을 가졌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노래를 하나하나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A라는 노래를 그 슬픔이라는, 예를 들어서 가을의 슬픔이라는 어떤 주제 속에서 A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A라는 노래가 다시 나오는데 A라는 노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슬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망각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하면서 그 A라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즉 A라는 노래는 그 속에 많은 잠재성을 지고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그런 잠재성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쓴 안경, 무엇으로 만든 안경, 어디서 산 안경, 어느 시대의 뭐 주제적 뭐 디자인이 담긴 안경. 그래서 안경 하나도 자기의 잠재성이 많이 가져져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잠재적 될 것 중에 어느 하나가 특별히 드러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 맥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이 수집되어질 때 이 자원은 그 많은 잠재성을 담고 있지만 그 많은 잠재성을 한꺼번에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 안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다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 안경을 수집해온 그 행위와 과정 속에서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잠재성 그대로 안 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경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메타데이터들만 만들어지겠죠. 그와 더불어서 그 자원들의 이제 어떤 컨텍스트를 드러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저는 전시의 예를 많이 듭니다. 전시는 이미 전시 행위 자체가 그 컨텍스트를 드러내는, 맥락을 드러내는 행위를 담고 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 각각 순서 배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이미 그 큐레이터에 의해서 다 기획되어지고 설계되어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은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기획 의도 속에 담긴 것들이 작품으로 나타날 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기록한다고 쳐다보면 자원 하나하나와 자원 하나하나를 큐레이터가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고 어떤 의미로 전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설명들은 실제로 기록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록화하는 작업에 대한 메타데이터들 아까 말한 그 포인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특정 포인터가 살아있는 그 포인터겠죠. 그 메타데이터가 그러니까 포인터를 좀 넓게 해석하고 설명하면 포인터 개념을 갖고 있는 설명들이 따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전시의 한 형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전시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거는 위치와 높이와 어떤 그 옆에 두는지 멀리 두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환경적으로, 객관적으로, 3차원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전시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전시가 끝나면 전시에 관여했던 재생산되어진, 부차적으로 생산되어졌던 기록들, 전시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거나 전시에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을 달았다는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죠. 대신 사진을 찍거나 기획 의도가 담긴 기획서가 있거나 하는 몇몇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그 값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시죠. 지금 같은 코로나 언택 시대에 있어서 전시를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전개를 한다고 하면 그 웹상에 전개되어지는 인터넷 자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원자원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복제 자원들입니다. 근데 디지털에 있어서 복제라는 개념, 물론 원자원은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원이 존재하고, 디지털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슨 개념을 갖냐면 하나의 로케이션에 대한 포인터 개념을 줍니다. 이것이 그 물건을 대신하는 거니까. 대신 그 보여주는 방법, 보여주는 이 수정이라기보다 이렇게 가공되어진 것이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맥락을 표현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과 소위 그 마우스를 클릭해가면서 전개해가는 하이퍼 텍스트 기능이 그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의 링크 값이 존재하면 링크 값에 밑에 메타데이터를 달아서 이 링크 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써있고, 이걸 말풍선처럼 보여준다면 하나의 해석적 역할을 하면서 전시를 전개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자원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그 맥락적 자원에 대한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고 실증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러피아나를 쳐다보고는 좀 아쉬운 점이 드는 것이, 유러피아나는 유럽의 각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수집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원들은 하나하나 낱개로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쳐다볼 수 있는, 아니면 크게 덩어리 되어져서 큰 주제 밑에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그런 분류적 사고 속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는 행위와 그것을 인터넷에 보여주는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시 행위를 인터넷에 이렇게 사이트로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원들의 맥락을 보여주는, 어떤 한 맥락을 드러내주는 행위고, 어떤 특정 작품은 또 다른 맥락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정한 화가의 작품을 모았을 때 A라는 작품이 드러나는 경우와, 특정한 화풍의 작품들을 모았을 때 A라는 작품이 들어갈 때 그 위치와 역할, 기능, 가치들은 각각 다르겠죠. 아니,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문제에 있어서 A라는 작품, 또는 특정한 공간에 있어서 A라는 작품, 특정한 느낌, 소위 감성에 관련된 또 A라는 작품, 굉장히 다양한 큐레이션,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를 설계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A라는 작품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가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요음대처럼.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원화시킬 수 있는 행위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뭘까 봤을 때, 웹상에 구현하는 웹페이지로 전시를 구현하는 것. 전시라기보다 자원을 드러내는 거겠죠. 어느 하나,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어느 작가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작가가 썼던 작품들을 들먹이거나 그 작품을 쓸 때 가졌던 상황이나 현장이나 감성에 대한 얘기들을 일기를 가서 보여주던 하는 것들을 잘 엮고, 그 엮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이퍼 기능을 하나의 맥락으로, 컨텍스트로 자원화시켜 줄 수 있다면, 소위 원자원과 오리지널 자원을 설명해주는 해석적 자원들이 동시에 구현되어질 수 있고 동시에 보존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또 자원을 해석하는 기회가 생기면 이 자원의 또 다른 복제, 디지털이 작동하겠죠. 원자원을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포인터들,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갖고는 하이퍼링크들에 대한 해석이 자원의 맥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또 해석 자원으로서 충분히 존재적 가치를 갖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원을 조직할 때 이것이 어떤 분류 체계에 넣니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학적 사고와 자원 하나하나를 객체화시켜서 쳐다보려는 그런 어떤 그 분류적 사고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갖고 있는 오롯한 그의 맥락들을 전개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 전시를 상정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자원을 배열하고 거기에 맥락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흐름을 설계를 해낼 수 있다면 그 해석적 자원들 만들어지면서 자원을 하나의 집합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원을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능히 했을 때 그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그 자원에게 아까 말한 그 분류를 뭐 강제로 인여로 부여한다면 그렇게 해서 접근했을 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자원으로부터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쳐다볼 때 인터넷망이 갖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갖고 있는 그 웹페이지가 보여주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진행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홈페이지에 가면은 되돌아가기 표시들이 붙어 있으면서 온대로 자꾸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대로 돌아가는 것들의 관계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성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 네가 방금 왔던 페이지로 가게끔 해주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의미론적 가치를 별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미는 그 웹페이지가 이렇게 링크로 전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일방으로만 존재하는데 여기에 쌍방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왔더니 이 페이지가 갖고 있는 아까 말한 그 잠재되어졌던 그 맥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해 줄 수 있고 내가 선택을 바꿀 수가 있다면 여기껏 A라는 맥락으로 쭉 쫓아와서 특정 물건을 하나 딱 봤는데 이 특정 물건의 맥락들이 잠재된 맥락들의 다른 B라는 맥락으로 전개해가면 거기서 다른 B라는 맥락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B에서 다시 A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는 이 점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그 책갈피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살리면 홈페이지를 설계할 때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맥락의 구성을 잘 표현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웹페이지의 전시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다른 좀 가치를 더 포괄적으로 부여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잠재적 맥락이 드러나는 시점이 되면 계속 그것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자원들이 궁극에는 커다란 틀 속에서는 하나로 다 묶여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는 그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들고 남이 딱 구조화되어져 몇 개의 자원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들이 그게 조직이다. 그러니까 결국 조직은 기획하고 연구하고 생산 수집한 결과물의 연장선상에서 그 과정을 그대로 오롯이 살려내고 나중에 다시 그 관련된 연구 또는 다른 연구 통해서 그 어떤 특정한 자원이 같이 활용되더라도 그 관계를 여전히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자원 조직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마감하면서 자원 조직의 방법을 피상적인 객체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이제 상정하는 거죠. 이 내가 지금 수집한 자원이 20개, 20개, 30개, 30개를 전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시된 공간에 대한 흐름, 컨텍스트를 잘 해석적 자원들을 잘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페이지를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것으로 마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활용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 체계적인 구조화 작업이 궁극에 왜 이 자원 수집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의 전체 큰 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양새. 그래서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동해야지 이것이 분절되어져서 수집을 따로 하고 정리를 따로 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따로 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아니, 의미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원들이 전부 분절되어지고 맥락이 끊긴 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념품처럼 어떤 문화시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상품 같은 역할 외에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페이퍼 나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페이퍼 나이프인데 이 교토대학의 페이퍼 나이프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작가의 얘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클루가 같이 존재한다면, 과거에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왜냐면 종이에다가 설명서를 끼워주고 설명서 같이 갖고 다니는 거지만 설명서를 분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제일 필요한 것이 사용 설명서인데 또 제일 간구하는 것이 사용 설명서이거든요. 금방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탁 듣고 덤비다 보면 이제 잘못이 발견되어지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거나 사용법을 익혔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또는 2차 세컨 물건으로 건너가서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받았을 때 사용법을 모르면 그 물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뒤지면 이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은 결국 이것의 컨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사용 설명서와 같은 역할, 해석적 자원들을 잘 만들고 해석적 자원과 원 자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엮어둔 그 자체가 조직의 가장 큰 핵심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문헌정박에서 말하는 분류나 이 조직은 낮게 객체 하나하나가 중심이고 객체 중심으로 하는 것에 결과적으로 그룹핑돼서 보일 뿐이지만 이 기록관리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자원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는 칼이면 칼, 안경이면 안경 이렇게 따로따로 모으는 느낌이 강하지만 그보다는 그 컨텍스트를 잘 엮어내는 그 구조화, 그 프레임 속에 배치하는 작업, 그것이 진정한 분류다 라는 맥락에서 분류 얘기를, 그러니까 조직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